다음은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도 좀 보셨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일본의 후지 TV가 공개한 김정남 최후의 순간들의 바로 현장 CCTV 모습 보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저 걸어가는 사람이죠? 김 실장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나타났죠. 네,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하늘색 재킷을 입고 지금 유유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저가항공 터미널이 모여 있는 곳이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 뒤에서 헝겊으로 뭔가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흰색 옷, 바로 LOL 티셔츠를 입고 있던 베트남 여성입니다. 갑자기 김정남 뒤에서 헝겊을 씌웁니다. 그리고 저 빠져나갑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남 씨인데요. 지금 김정남 씨 저렇게 서 있고요. 바로 또 숨진 게 아니라고 하죠, 김 실장님? 네. 저렇게 해서 응급실로 본인이 또 걸어갔다. 저게 참 이상해요, 저는. 본인이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가 이제 그 안내를 받아서 의무실에 갑니다. 갔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30초 정도 있다가? 30분. 아, 30분 정도 있다가 사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또, 홍 위원님. 네. 그러니까 저 독극물이 지금 이제 뒤에서 씌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네. 2층 의료센터에 저렇게 갈 때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죽을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게, 천 헝겊으로 이렇게 입과 코 정도를 가리고 아마 호흡기 통해서 독약이 들어간 것 같은데 바로 처음에는 뭐 아무런 증상이 안 보이니까 범인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 범인들이 바로 쓰러졌다거나 하면 저 사람들 잡아라 그랬을 난리가 텐데 나겠죠. 예. 처음에는 가만히 별 문제 없이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잖아요. 네. 걸어가서 설명하고 나 액체 공격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넣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독극물을 썼다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 바로 안 죽는 독극물, 치명적이지만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바로 죽이려고 쓴 독극물입니다, 저거는. 아, 원래?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렸죠. 네. 근데 문제는 현재 지구상에 이 독침에 넣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독약은 꽤 있습니다, 종류가. 네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한 2, 3초 만에 그 흡수된 그 극미량, 그러니까 정말 밀리그램. 밀리그램 정도의 그 독극물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네. 저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거는 아마 북한이 현재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써봤던 거는 이제 뭐 브로마 네오 스티그민이라고 이렇게 해서 말이 길죠. 저도 외웠는데 네. 길더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독이든가 아니면 네. 보고독이든가 아니면 청생가리 계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네. 호흡은 안 되거든요. 네. 네. 저거는 이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아마 영변 오메가2 원자로에서 추출된 방사능 물질인 것 같아요. 방사능 물질일 수 있다. 네. 어, 그러니까 저게 러시아에서 개발하는 것 중에서 폴로니움 210이라고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1mg이면 사람을 죽입니다. 1mg이요? 그러니까 1mg 예. 사람 죽이는데 그런 계통이 아니겠나. 그리고 현재 부검을 해도 그 독극물 종류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반감기가 도래해가지고 네. 힘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뭐 추정이 됩니다. 자, 아까도 보셨지만 북한 측에서는 계속 김정남 시신을 넘겨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검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온 소식이 말레이시아에서 강철 대사 불러서 항의까지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강철 주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So that's why if it is heart attack, there is no necessity to conduct a post-mortem. But they forced post-mortem without permission and without attendance from our side. 측이 없는 데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북한 측이 시신에 대한 주도권 주장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보니까 당초 외교관 요건을 갖고 있었다. 네. 당초 부검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동의해주지 않았다. 근데 네. 우리 빼고 왜 부검을 했느냐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잡는 것이 아마 저게 2월 17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네. 오밤중에 그 부검 있는 그 병원 앞에서 이제 긴급 A4 용지 한 서너 장 분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것이 다 보면 무효가 돼버린 게 일요일날 말레이시아 경찰 어제죠.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그동안
관계됐던 사람들 5명 신상까지 거의 파악해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동선으로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네. 라는 거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신원. 그다음에 이정철이라고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리정철로 나오죠. 리정철로 예. 나오죠. 근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철대사의 이제 17일 밤에 네. 그런 것들은 보면 심지어는 보면 대한민국 남조선에서 정치적 스캔들이 휘말려서 이런 것을 키우고 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막아보려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야말로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몰 실장님. 여기 보면 말이죠. 강철 대사가 심장마비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부검도 안 해보고 자기는 심장마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가지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독약을 썼을 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독약을 썼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 독약을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약을 썼을 때 김일성, 김정일 집안이 전부 다 심장병으로 죽었거든요. 네. 김정남이가 뚱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독도 그런 걸 쓰고 심장마비로 일으켰다라고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가족력에 의한 심장마비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정말 치밀한 위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연히 북한에 들어간 4명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연루됐고 범행이 있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 경찰 당국의 보도를 통해서 좀 보면요. 자, 일단 드러난 사람만 10명이 넘어요. 지금 11명입니다. 네.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 CCTV에서 본 여성, 바로 김정남에게 이 수건을 씌우던 그 여성이 바로 도안티푸엉, 바로 베트남 여성이죠. 왼쪽 제일 위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남성이 1명 참고인으로 왔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바로 시티 아이샤. 고민형 들고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여성입니다. 근데 시티 아이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먼저 앞에 서 있던 시선을 교란시켰던 바로 그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리정철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성 4명이 다 북한 신원으로 파악이 됐고 지금 다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를 보면 이게 수법이 아주 대단히 치밀한 게 올 때는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네. 자, 보면요. 저 용의자 중에 홍성학은 1월 31일 날 말레이시아에 들어오고, 리제남은 1일, 리지현은 4일, 오정길은 7일, 그리고 김정남 사례가 13일에 이뤄진 뒤에 한 번에 다 나갔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네. 나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저것도 기법이겠죠? 그렇죠. 일단 자기네들이 거사를 하기 전에는 자기들 정체를 안 알려주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네. 각각 따로 들어왔다가 도피할 때는 그냥 일시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네. 저 중에서도 오종길이 총책으로 좀 여겨지고 지금 있고요. 나갈 때 그렇죠. 공항 네. CCTV에 찍힌 겁니다. 리제남 저 사람은 말레이시아 현지 총책으로 여겨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다 50대입니다. 30대 리지연, 홍송학. 이 사람들은 좀 일찍 들어와서 준비했고, 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여성하고 베트남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두 여성이 실패했을 때 제2타격조. 네.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니까 여성들이 실패했을 때 가서 2차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성공한 듯이 보이니까 그냥 빠져서 바로 네. 풀고 간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제가 이분들이 할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여정이 또 공개가 됐는데, 네. 일반 여권을 들었다는 건 이미 나온 얘기고, 자, 실장님, 저렇게 들어갔다고 하죠. 일단, 인도네시아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예. 두바이로 갑니다. 두바이로 갔다가. 네, 두바이로 갔다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들어가는. 지금 몇 개국을 거친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아주 공작 교범에 충실해서 아주 FM대로 갔습니다. 공작 교범이다. 네, 저렇게 가야 됩니다. 원래 저렇게 해서 저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꼬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대단하네요. 원래 저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아주 벌써 잘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네. 아직도 말레이시아에 있다거나 그런 거는 환상이고, 이미 저는 진작에 북한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단지 이제 저는 중국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 경로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두바이 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지금 왜 잘했다고 그러냐면 말이죠. 네. 뭐 사람 죽인 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예. 공작관으로서 그런 나름대로 도피 및 탈출할 때는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그다음에 리정길이를 왜 남겨뒀냐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네. 종철. 리정철이가 리정철이 잡혔으니까요. 네, 리정철이를 왜 포기했느냐. 리정철이도 탈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에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리정철이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심부름만 했거나, 그다음에 그 당일날 공항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네. 했기 때문에 이정수를 포기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두 사람이 김정남을 죽이는 과정을 넷이서 봤다라는데, 네. 봤던 4명은 다 도망간 거고, 네. 그러면 리정철이는 아마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사건을 수사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북한 당국의 언론 플레이 이것도 치밀했습니다. 현지 언론까지 이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는 중국어 신문 여기가 이제 화교들이 많아서 중국어 신문 중국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소파에 쓰러졌는데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두 눈이 흐려졌고 입술에는 경련이 일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네, 김정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서야 졸도 상태에서 깨어났으며 이어서 크게 소리내 통곡하며 비통해했다. 밤새 울어 목이 쉴 정도였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회의도 주재할 수 없었다.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회의는 주재했거든요. 예, 근데 저런 걸 보러 우리 영어에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위선자의 눈물.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원래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여기서 눈물이 나와요.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게 악어의 눈물, 그래서 크로코다일 티어인데 문제는 저거예요. 저 보면은 저거하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데 아니 지난번 3년 전에요. 저게 일종의 가짜 뉴스라고 가짜죠. 페이크, 전형적인 페이크 뉴스. 페이크 뉴스의 전형이죠. 전형이죠. 그다음에 3년 전에도 그다음에 장성택 당시 부위원장 처형하고 나서도 김정은이 그래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자기가 보면 삼지연에 가서 그 밑에 조현준 등, 그다음에 황병서, 김경옥 등 모아넣어서 자, 우리 저 고모부 갖다 일거에 때려잡자. 딱 모여 와서. 자, 저 장면이 이제 15일 날 김정은이 그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지금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목이 쉬어야 맞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건데 저거는 뭐니까 아버지 이제 기일이지 않습니까? 생일. 네. 김정일의 김정일의 이제 생일이죠. 생일 하루 전날 광정성절이라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 전날인데 그래도 보면 알만한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거기. 네네. 알만한 사람 알고 또 아버지 여기다 탁뭐 추념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이지 아까 중국보에 나온 듯이 자기 이복 형이 죽어서 그야말로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초점이 흐려지고 통곡을 해서 말을 못한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페이크 뉴스입니다. 김정봉 실장님이 좀 정확하게 또 내부 사정을 아시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요. 지금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정은이는 자기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인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조국 통일을 일으키려다가 다 그 뜻을 못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랬는데 네. 아버지 생일날 자기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막 쓴 거죠. 네. 자, 여기서요. 김정남의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갔을 때 내연녀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와 관련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영라라고도 하고 정확한 이름이 서영란으로 알려진 경호원이자 셋째 부인.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게도 한번 다시 살펴드리면 첫 부인 신정희는 베이징에 있다고 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고요. 둘째 부인 이혜경, 마카오에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뭐 종적은 묘연합니다만 중국 당국의 보고를 받고 있다. 그 소생이 유명한 김한솔 군입니다. 바로 이 서영란, 방금 말씀드린 원래는 마카오의 경호원이었는데 셋째 부인이 됐다. 이게 무슨 스톡홀름 증후군인지 아니면 북한의 공작인지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서영란이 일본 입국 때 등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김정남하고 선글라스 낀 저 여인이죠? 서영란하고 서로 이제 뒤에 있는? 내연 네. 관계가 된 것은 벌써 16년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연녀라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첫 번째 옷 앞에 있는 여성이 바로 첫 번째 부인입니다. 신정희. 네, 노란색 가방을 저 들고 있는 아이가 분이 바로 첫 번째 김금솔. 와이프. 김금솔입니까? 네. 한솔입니까? 금솔이 맞습니다. 아, 금솔이. 네, 금솔입니다. 예, 그리고 한솔이란 말이 좀 있어서. 아닙니다. 네. 이거 제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 여자가 이제 네. 서영란. 그때도 미모다 뭐 네, 얘기. 맞습니다. 미모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서영란이가 현재 126 연락소 소속이라 그러고 김정남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네. 북한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첩으로 줬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신빙성을 굉장히 둡니다. 아, 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자, 좀 경력이 나와요. 76년생이니까 지금 42이네요, 올해 나이. 네. 42이 우리 대한민국 말씀 계속 좀 실장님. 대단해요. 그리고 예. 저 여자가 제일 부인 셋 중에 제일 젊고 네. 사실상 부인 역할을 해왔고
어떤 때는 베이징에서 살기도 했고 네. 지금은 마카오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인이 제 사랑을 받습니다. 젊기 때문에. 아, 예.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래서 김정남 동선을 가장 정확히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공작하는데 김정남이가 언제부터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네. 언제 돌아온다. 가서는 뭘 한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북한 그 통전부에다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남 독사라는데 상당한 공을 세웠을 겁니다. 자, 평양 그런가요? 시민명부라는 걸 아마 당국이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이름은 또 서영라라는 이름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름 많잖아요. 정보 네. 공작하려면.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서영란은 경호원 겸 첩자 노릇을 하다가 셋째 부인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시신이잖아요. 김정남 시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정이나 이혜경이 나서서 금솔이나 김한솔이 가가지고 DNA 이걸 직접 가서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저들이 과연 저 쿠알라룸푸르로 가서 자기 아버지 시신을 인수해 올 것인지 네.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2주의 여유를 뒀어요. 2주 동안 안 나타나면 진짜 북한으로 보낼 수도 있다. 아마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데 네. 다른 방법이란 게 뭐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 범죄자들인데 범죄자들한테 시신을 넘겨준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김금솔이나 김한솔을 누가 중국 당국이 보디가드를 붙여가지고 보내주든지 네. 뭐 그런 방법을 우리 정부가 간접적으로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홍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앞서 저 얘기했던 거 보면은 그 4명의 북한 뭐 정찰 총국이 됐던 어디 됐던 그 사람들 동선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말레이 당국만의 능력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많은 정보기관 등이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북한이 그야말로 김정은의 지시에 네. 의해서 김정남을 살해한 것이 명명백백 드러났을 경우 실제 아까 말레이 경찰은 한 2주간 시간 주었다 하는데 아마 중국은 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강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보면 그런 범죄 집단에게 그 피해자의 시신을 갖다 넘겨주는 것이 생각만큼 반드시 막아야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 미국도 일본도 또 중국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영향이. 네. 그런 작용을 좀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북한 보위부 출신의 난파 간첩으로 유명한 이 원정화 씨의 그 증언이 또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황장엽 비서 암살 지령을 받고 난파돼 주변 인물 탐색에만 3년을 썼다. 북한은 오랜 시간 거금을 들여 김정남 독사를 기획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독침을 비닐에 밀봉해서 화장품 파우치에 넣고 다녔다. 깊이 안 찌르고 슬쩍 찌른다. 침 자체가 바늘보다 가늘고 머리카락보다는 약간 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원정화 씨 얘기는 이제 본인 얘기를 갖고 추정하고 주장한 건데 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종화 씨 그 얘기하는 것은 다 맞는 얘기고 네. 과거에는 그 독침을 썼을 땐 저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르게 네. 그 독약 종류가 진화를 했어요. 진화를 했기 때문에 원종화 씨 얘기만 가지고는 현재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독약이 굉장히 그 더 독성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 훨씬 더 진화했네. 완전히 진화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원정화 씨가요, 저희 채널A에서 했던 얘기가 또 새삼 화제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보통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기, 물론 뭐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여성이지만 북한 공작원들의 훈련 실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태권도도 받고, 태권도 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국회 훈련 다 받았다. 몇 단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4단이었죠. 그 남자들을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건 아니에요. 그때는 뭐 훈련이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체구가 작고 하니까 제압하기 위한 이 필살기? 치명적인 그런 수를 많이 익힌다면서요. 그렇죠.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그 남자의 국소를 가격하는 모양을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자의 그 급소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하이힐을 신고 하이힐의 그 뒤꿈치를 이용해서 남자를 어디를 가격해야 되는가 네. 그 부분을 네. 충분히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급기야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해 11월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서 자,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을 전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홍 박사님, 네. 그렇다면 어제부터 이미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저게 진짜 실제로 시행된다면 네. 되겠죠. 중국 상무부에서 직접 발표한 거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서 1년에 한 1조 원 정도의 수익이 되는 중국의 그러니까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 이제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4,500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거마저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억이라 그러면은 개성공단 5년 그 5만 명 임금 해당하는 5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돈이고. 북한으로서 만약 저게 시행된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일 테고 저게 뭐 단순히 지금 그 김정남 사례 요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종전에 그 미사일 발사한 거 그렇죠. 그게 또 신형 미사일이라서 굉장히 위협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선제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석탄은 줄어들겠지만 다른 건 마그네사이트도 있고 뭐 다른 광물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중앙당국이 저런 행동을 하지만 동북 삼성 있잖아요. 네. 동북 삼성이 하는 것까지 막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풀어주면 밀무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까지 봉쇄를 해야만 북한이 더 숨을 못 쉰다. 이렇게 봐야죠. 어쨌든 중국이 크게 조치를 취했는데 정말 구멍들, 세세한 구멍까지 틀어막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